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2018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는 9만 7천 명으로 2009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15만 명 창출을 목표로 얼어붙은 경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 교육부가 방과 후에 전담교사가 학생들을 돌보는 초등 돌봄 교실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담사들은 걱정입니다. 업무량이 늘어 초과 근무도 빈번하고 부족한 일손은 시간제 전담사가 대신하는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일자리든 돌봄 교실이든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2019년 1월 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의 대부분이 경제에 관한 내용이었듯 대부분 국가들의 정상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신년사에 많이 담았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물론 우리나라 말로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분노는 우리를 물러서게 하지 못합니다. 경제개혁의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조급한 마음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낮추면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없습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면 영국은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2019년은 모든 국민이 갈등을 뒤로하고 유럽 이웃 국가들과 강력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세계적인 무역 국가로서 전 세계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2019년 세계 경제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유튜브 제 채널도 있는데 아, 그러세요? 거기서는 이제 인사를 항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쨌든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하고 계신 줄 알았으면 저희 어제 박용진 의원이랑 했었거든요. 그래서 박용진 TV랑 네. 같이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다음번에는 우리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과 함께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아쉬운 대로 YTN 네. 라디오 채널에서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흐름 조금 짚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세요. 자, 실장님. 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로 2.9%를 제시했어요. 자,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2.9%라는 이 숫자를 항상 네. 그 기존에 전망했던 숫자와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2019년 경제 성장률이다. 그러냐면 2018년과 비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 숫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아주 쉽게 말씀드려보면 빵집의 매출이 100원이에요. 네. 작년에. 근데 올해는 2019년에 빵집의 매출은 105원이에요.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한 건가요? 5원이요. 그렇죠. 그러면 5% 증가한 거예요. 네. 그게 말 그대로 세계 경제 규모라고 한다면 2.9% 증가하는 거다라는 건데 2.9%라는 이 증가 속도가 빠른 거냐 느린 거냐 이걸 보는 건데 지금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종전에는 3.0으로 보았다가 이제 2.9로 낮춰 잡는 거예요. 네. 하향 조정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네.
세계 경제를 보는 잣대가 2.9가 아니라 3.0으로 봤다가 6개월 만에 2.9로 낮춰 잡는 모습이다. 예, 기존에 봤을 때보다 더 위기 요인들이 더 많아졌다. 네.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없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우려들,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된 숫자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이 1월과 6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에서 2.9%로 이번에 수치를 제시했다면 이 수치를 떨어뜨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기준이라고 하면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위기들이 요인이 되는 겁니까? 이건 이제 방법론에 대한 질문이신 네. 건데요. 경제를 이제 전망할 때 저도 이제 2019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지만 네. 발표할 때 이제 이 숫자가 도출되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를 어떻게 찾냐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정량적인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정성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량적인 것은 말 그대로 수식 모델이 있는 겁니다. 모델. 그리고 모델하에 경제 성장률이라는 이 값이 도출되는 그 선행 지표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소비, 투자, 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 쉽게 말해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지 도출될지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쉽게 통계적으로 계산을 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정량적인 방법이고 그다음 한 가지가 이제 정성적인 것인데 네. 6개월 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막 뒤죽박죽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할까 이렇게 보는 건데 네. 6개월 전보다 더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졌구나.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장기화되겠구나.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면 신흥국 불안이 뭐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신흥국 불안이 엄청 심각해지는 이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주요한 이슈들이 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하향 조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수치를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잡았는지 이제 우리가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의 부제목이 어두워지는 하늘이에요. 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 같기도 한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뭐 미중 무역 갈등 이야기도 해 주셨고 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유로 꼽은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슈로만 생각을 해보면요. 네. 정량적으로는 이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좀 적합한 그런 전달 매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이슈로서 좀 정성적으로 풀어본다면 네, 수치를 우리가 그렇죠. 말하기는 좀 힘드니까. 예, 방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미중 무역 갈등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장기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작용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신흥국들에게 연쇄적으로 경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판단들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주가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신흥국 불안입니다. 신흥국 경제들, 아르헨티나, 뭐 터키, 이런 뭐 브라질 이런 여러 나라들이 지금 네.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이 계속 불거져 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 신흥국 불안이 역시 그냥 작은 이슈가 아니라 더 생각했던 것보다 종잡기 힘들 만큼 더 커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브렉시트인데 브렉시트가 이제 3월 되면 2019년 3월에 영국이 EU 회원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죠. 네. 근데 분리 독립하는 과정에서 우당탕탕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소프트 랜딩 이렇게 말끔하게 우리 헤어지지만 그래도 영국과 EU 회원국 간에 나름대로 경제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헤어지자 이게 아니라 야 그러면 그냥 헤어져. 완전히 우당탕탕 헤어지는 거죠. 원래 헤어지면 그런 거예요. 네. 그걸 깔끔한 헤어짐은 없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매끄럽게 헤어지지 못하고 나름 우당탕탕 헤어지는 그래서 이제 하드 브렉시트라는 표현을 쓰죠. 하드 브렉시트 이런 것들이 더 불거진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대외 환경적인 요인들이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은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또 신흥국의 불안 요소들, 또 브렉시트 문제, 이게 사실은 뭐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거고 이제 그것들이 장기화되면서 직접적으로 세계 경제에 여파를 미치게 되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신흥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네. 터키가 2.4%포인트, 아르헨티나 3.5%포인트, 이란이 7.7%포인트 하향 조정했어요. 성장률을. 네. 가장 직접 원인, 이 신흥국들의 성장 둔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하향 조정 폭이 네. 어마어마한 숫자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다. 예. 네. 우리 한국으로만 따져도 3%냐 2%냐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2.4%포인트, 7.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는 얘기는 정말 그 나라 경제가 외환위기급, 정말 핵폭탄급 그런 경제 침체를 맞는구나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네. 이게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냐면 바로 세계 경제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란 얘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속도가 나타나니까 이제 경기가 많이 부양됐네. 이제 돈을 굳이 시중에 열심히 풀 필요가 없겠네 네. 하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간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4차례나 인상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 차례 인상했죠. 11월 말에. 물론 17년 11월 말에도 인상했는데 18년 11월 말에도 또 인상한 네.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를 우리도 인상하는 기준으로 전환된 거예요. 이런 걸 다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웬만한 선진국들이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전환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긴축의 시대로 전환됐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체급이 조금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신흥국 입장에서는 선진국들이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고 긴축 정책을 펼치면 당연히 영향을 받고 흔들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흔들리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진국들은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데 신흥국들은 지금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아닌 거예요. 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가 좋아야 그렇죠. 인상을 하는 건데 아직도 경기 부양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금리 인상이 웬 말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금리를 인상을 못 해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신흥국 돈의 가치는 그대로 혹은 머무르니까 네. 이 통화 가치 간의 격차가 벌어지죠. 이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그 세계은행 보고서에 금융 부분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인가요? 그렇죠. 금리, 선진국들의 그렇죠. 금리 네. 인상이.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네. 같이 인상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같이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압박인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신흥국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굳이 신흥국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요즘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우리 한참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에 투자했잖아요. 펀드로. 네. 그런 분들 올해는 하지 않아야겠네요. 진작에 빼셨어요. 진작에 뺏어야 됩니까? 2018년 좀 확인 안에 좀 해봐야겠는데. 많이 떨어졌죠. 네네. 그러니까 예. 이젠 늦었군요. 2019년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오히려 좀 기회를 삼을 만한 거는 뭐냐면 이제 2019년 어느 정도 시점에 다다르면 이제 저점을 이제 네. 만들겠구나. 이제 사야 될 시점이 오는 그렇겠죠. 거지. 팔기에는 늦은 시점이라고. 왜냐하면 네. 저희 이제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네. 제가 네. 퇴직연금을 시작한 게 한참 이 신흥국들이 떴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건 아닌데 이제 은행에서 네네. 이런 나라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 한 번도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오늘 당장 그것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네. 끊임없이 우리는 재테크 차원에서라도 네.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책에서 강조한 말씀은 뭐냐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투자하지 마세요. 왜 투자하지 마냐? 경제를 모르면 투자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경제를 알고 투자하자 이거죠. 그리고 먼저 경제를 들여다보자. 네. 그리고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생생경제라는 프로그램 같은 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적극적으로 경제를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경제 흐름을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는 겁니다. 네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 질문 의견 함께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 채널창 제가 보고 있어요. 제 방송하는 제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한데 여러분 채널창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주세요. 신흥국 이야기했고 이제 미국, 중국 이야기 해야죠. 네. 제가 오프닝에 정상들의 신년사 소개해드렸는데 중국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현재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화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건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를 지킬 것이라는 자신감과 결심은 바뀌지 않으며 중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고 공동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성의와 선의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강대국의 이 근자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근자감은 알죠. 근거 있는 자존심일 텐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던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를 지킬 것이다. 올해도 미국과 중국과 기싸움 계속 되겠죠. 네, 결국 이 갈등, 전쟁, 네. 분쟁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런 분쟁에서 우린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미 중간에 네. 갈등도 있지만 이 북한을 기점으로 해서 또 갈등도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을 어느 편으로 만들 것인가 가지고도 그렇죠. 좀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또 북한 정상과 이 중국 정상 간에 또 미팅도 있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역시 우리 이런 전반적인 정치적인 기조나 네. 안보적인 기조도 우리가 굳건히 유지를 하겠다라는 국민들께 어떤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좀 보죠. 일단 저희가 중국 경제 인터뷰로 따로 다루기도 했었는데 올해 6% 성장만 유지해도 선방한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2019년에 6%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는 게 네. 거의 메이저한 생각입니다. 저도 역시 6%, 6.2% 요 정도 기록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IMF도 월드뱅크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이제 계속 14%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계속 하락합니다. 13, 12, 11, 19, 7, 8, 6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6이라는 그 지지선마저도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이제 경착륙이라고 보는 건데 경착륙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완만하게 하락하는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6%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면 6%대만 유지하더라도 그래도 완만한 하락인 것이지 급격한 하락, 침체 이런 거 아니니까 네. 괜찮다, 선방한 거다 이런 표현인 것인데 중국 경제를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그 지표를 굉장히 크게 낮춰서 좀 리스크를 더 키우고 있다든가 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전으로 안 끝날 경우에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든가 그러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다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채를 너무 안고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사업 경영한 거예요. 덩치를 키우는데 앞장선 거죠. 네. 근데 그만큼의 경기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네. 그 부채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다시 공격하는 부메랑 그러게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시국인데 6%대 정도를 그래도 유지하면 네. 그래도 선방한 거다. 그런 표현이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G2 중에 중국 알아봤고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신년사입니다. 우리 경제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임금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멕시코, 캐나다, 한국과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자, 미국은 그렇게까지 나쁜 경제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상도 단행하고 뭐 이런 지표들을 좀 이런 변화들을 보였는데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경제는 일단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홀로 으르렁 이렇게 나홀로 표현했어요. 으르렁. 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는 국면 속에 있는데 네. 미국만 견조하게 성장세를 지속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마치 이 사자가 3년이 지나면 우리에서 벗어나면서 으르렁대면서 나와가지고 다른 네. 우리를 구축하는데 마치 그런 모습과 같아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를 많이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였죠. 어떻게 네. 불러들였냐면 법인세도 절감하고 멕시코와의 FTA를 재협상하면서 도저히 이거 멕시코에다가 생산기지를 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던 기업들이 그냥 미국에 안 들어오면 안 되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제조업 기업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용도 많이 창출되고 그러니까 고용이 창출되니까 소득도 늘고 소비도 회복돼서 경기가 계속 잘 굴러갔던 겁니다. 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준비위원회 위원장 페드 의장한테 공격적인 발언을 했죠. 너 자를 거야. 금리 인상도 하지 마. 네. 실제로 금리 인상 속도를 더디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롬 파월 의장도 그렇게 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경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탄탄하게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 물론 이제 2019년 하반기나 2020년부터는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네. 하락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전망하는 게 지배적이지만 어쨌든 지금 경제 하에서는 미국만 나홀로 좀 성장하는 모습이 네. 지속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 조건이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미국이 제조업에 힘을 쏟았다는 거 그게 하나의 좀 해답처럼 우리한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계 경제 보고서 어두워지는 하늘 이 보고서 분석하면서 세계 경제 흐름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짚어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